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옥사의 수문장 김희영입니다. 뭔 소리야. 네, 저는 지역사회 간호학을 지옥사회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나면 저는 수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적 투자 제대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시잖아요. 성인 간호학만 시간적 투자 엄청 하시잖아요. 우리 지역사회는 그렇게 시간적 투자 안 하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강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기로 마음 먹었으면 확실히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왜 괴롭히냐면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제발 책상 앞에 스탠드 켜놓고 아주 럭셔리하게 공부하는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뭐냐? 동양 공부 엄청 많이 주장합니다. 자, 동양 공부는요, 공부는 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 기다리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동양 공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암기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상식화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결국 지역사회는 상식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건소 가시면 이게 머릿속에 툭툭 건드리면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돼야 지역사회 간호를 정말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번에 시간 배운 거 뭐였죠?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린다. 그러면 바로 눈도장 찍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복도에 만나서 또 화장실 가서도 제가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괴롭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이렇게 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요거네. 간호과정이네. 간호과정. 엄청 많이 나왔죠. 자, 보세요. 9개나 나왔습니다. 요번에 서울시에서. 저는 20문제 중에 9개 나온 완전히 간호과정판이에요. 도대체 이건 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요. 자, 이거 간호과정 제가 시간적 투자 엄청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시긴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정책이요. 제가 이제 지역사회 실습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건소에 가면요. 거기 있는 계장님들이 그래요. 우리 학생들 정책, 기획 이런 것 좀 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점점 가는 게 정책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정책도 하고 기획도 하고 수행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서 그런지 시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역학 쪽. 그래서 역학 쪽 하면 계산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과가 베이스예요.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다 보면 제일 쉬운 게 역학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자, 요게 이제 모자보건 쪽.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요번에는 안 나온 게 꽤나 많아요. 1차 보건으로 건강지수 이건 되게 중요한데도 안 나왔고요. 산업보건도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안 나오는 게 학교 쪽이긴 하는데 요번엔 학교 쪽이 한 문제씩 나왔다. 보건교육이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좀 나왔다. 결국 어느 거 하나 등한시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건정책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나온 게 요번에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 오늘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이것도 오늘 배우실 거고요. 또 오늘 배우실 거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이거는 뭐 매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이거 배울 때 제가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라 또는 머릿속에 각인해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자주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의료급여는 정말 심심하면 나와요. 심심하면. 근데 요번에 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단골 문제는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그래서 우리 행위별 수까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좀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의 기능, 지역보건법.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과정. 아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온다라고 표현했고, 이 중에서 우리 목표, 산출 목표, 이거 시험 문제 나왔고, BPRS는 워낙 단골입니다. 그래서 매번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고, 목표가 중요한 것만큼 평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평가지표. 항상 목표 나온 평가, 이게 좀 같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쪽이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주로 방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군분류. 이거 되게 암기력을 요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나왔고 설마 또 나오겠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군분류는 정말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지역보건법. 그래서 아까 보건소도 당연히 지역보건법이고, 지역보건법 안에 건강실태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결국 법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달사, 뭐 역사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부분도 예전에는 그래도 단골이었다가 요새는 그래도 좀 심심하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학 쪽입니다. 자, 역학 쪽에 요번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교차비,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배우면 되게 편해요. 아직 계산하는 그 방법만 확실히 아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발병력, 동력, 이것도 역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기초감염 재생산수, 민감도 특이도 역시 계산하는 거고,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의 최고봉, 법정감염병, 1급, 2급, 3급, 4급 다 외우셔야 돼. 우리 같이 외울 겁니다. 이런 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벨 클락이라는 사람 외워두셔야 돼.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제시한 질병의 잔사. 근데 워낙 쉬워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거든요. 이거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후양적 코호트 연구. 그래서 우리 코호트 연구, 후양적 코호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이거 시험 문제 좀 단골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요번에는 후양적 코호트 연구가 나왔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 간호이론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번에 나온 이론 좀 보세요. 뉴만 이론. 이 사람은 워낙 단골이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간호이론 과정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뉴만인데, 이분 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TTM 이론. 이게 이제 지금 교수님들이 밀고 있는 이론이 TTM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론 갖고 연구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험 문제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 모형, 건강신념 모형 중에서 건강신념 모형이 좀 오랜만에 시험 문제 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모든 이론의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게 체계 모형이거든요. 근데 체계 모형이 정말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요 체계 모형이 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잘 안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그 어떤 내용도 등한시할 수 없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중에서 우리 1차 보건의료 하면은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 네, 요 일을 하시는 분이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이거든요. 요 분의 하는 일. 그래서 의료행위 외에 네, 업무도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단골은 헬스플랜 2030이죠. 얘는 2020 때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2030 나오자마자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관련된 뭐 오타와 헌장, 오타와 건강증진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있거든요. 아까 지역보건법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이게 이제 헬스플랜 2030이에요. 그러니까 법 얘기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시험에 좀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에서는 나올 게 나왔는데 작업환경관리의 기본 원칙, 그래서 대치, 요거는 제가 할 때 이것도 좀 구당 외우듯이 또 순서대로 외웁시다라고 하는데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게 좀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는 요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워낙 자주 나오거든요. 요게 단골 문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업병으로는 열사병, 요거 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다면 요거 혹시 학부 때 많이 들어보셨죠? D1, D2, C1, C2. 예, 요거를 묻는 문제도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MSDS라고 해서 이게 교과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요게 작년인가 시험때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딱 보고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이게 언제 이 책에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구석에 처박힌 문제들이 좀 나왔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보건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학교 보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보건교사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나왔던 것 중에 학교장의 업무, 보건교사의 직무,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믹스시켜 놓고 보건교사의 직무로 옳은 건 뭐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었고, 아무래도 학교 내 감염병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핵 환자에 대한 등교 중지, 감염병 발생 시 보고사항,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나왔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건교육에서 학습 목표, 이 학습 목표 암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거를 묻는 거. 그래서 인지적 영역 나왔고, 이번에는 심리운동 영역에 학습 목표를 묻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론 중에 행동주의, 인지주의, 이걸 구분하는 그것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라는 그런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 방법 중에 뭐 심포지움, 분단 토의, 패널 토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합리적 행위론이 있고 계획된 행위 이론이 있는데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은 낯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학부 때 다 배우셨고 다시 한번 또 배우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교육 기법이 나와요. 그렇죠? 노년기를 대상으로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왜 다른 그 내용이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하는 기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법이 제각기 다르거든요. 이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약간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문제를 내실 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건. 자, 합계 출산율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 인공임신 중절수술 이거는 역시 법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죠. 법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것 중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 대사이상 검사의 항목이 뭐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책에 있었었는데 요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유명한 알파 인덱스. 그래서 알파 인덱스가 뭐야?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 각인을 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성 사망비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강의할 때 좀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가 좀 종종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구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양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년부양비, 유년부양비, 총부양비, 또 하나 노령화 지수. 그래서 대부분 인구 중에서 요 세 개만 알면 된다 할 정도로 요 부분이 좀 시험에 좀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거 말고도 예전에 나오긴 나왔었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족간호입니다. 가족간호는 거의 단골 쪽이죠.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를 꼭 나오는데 이 중에서 나왔던 게 사정도구가 많이 나옵니다. 사정도구. 그래서 사회 지지도, 가계도, 올해는 가족 밀착도. 그래서 요 사정도구가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정도구는 무조건 알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가족 이론이거든요. 가족 이론에 체계 이론 한번 나왔었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요게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이론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발달가업이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가업, 그 다음에 진수기의 발달가업, 그거를 묻는 질문이 나왔었고, 요번에는 진수기 쪽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가족의 종류가 이게 은근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몇 번, 한 3번 정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취약가족의 종류. 이것도 역시 외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환경 쪽입니다. 진짜 환경 쪽은 진짜 시험 문제 안 나오다가 요즘 슬슬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쪽은 교수님들이 진짜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지역사회 교수님들 보면 환경 쪽 너무 골치 아프고 원래 환경은 양이 엄청 많고 숫자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 쪽을 싫어해서 교수님들 문제를 안 내다가 이제 환경 쪽에 관심 있는 교수님이 한 분 들어오셨나 봐. 그래서 문제를 조금씩 내기 시작해서 이것도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이쪽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런던 스모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LA형 스모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있는데 이게 수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려버립시다 라고 주장은 하고 싶은데 억울해. 왜냐면 그냥 외우면 암기만 하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도 웬만하면 외울 수 있으면 외우셔야 돼. 왜냐면 나오는 항목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거기 굉장히 많은 항목 중에 몇 개만 단골 항목이 있어요. 그것만 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상수의 정수 과정도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얘기하겠는데 이게 말이 많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교수님들이 우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쪽 교수님들 이겁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답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사회 교수님들은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조금 말이 많았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 쪽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시험 문제 좀 나왔던 건 이제 식중독 쪽이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비브리오 식중독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발 환경 쪽은 조금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한 문제, 두 문제만 나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역사회 간호사업 쪽에서는 재난 쪽이 한때 붐을 이뤘죠. 유행을 해갖고 계속 나오다가 작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올해도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나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가 이거 노란색이니까 올해 나오고 작년에는 안 나왔거든요. 하여튼 이게 조금 주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증도 분류. 그러니까 재난하면서 중증도 분류, 재난 단계 이런 것들이 시험도 쭉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주춤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간호가 지역사회 간호에 보시면 그 병원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그 간호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하는 방문 간호가 있잖아요. 그 간호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더니 2018년까지는요, 단답형의 정답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18문제. 그리고 생소한 문제가 한 2문제. 그래서 제가 18대 2의 법칙을 준수했다.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 시험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강건이 이 2개를 맞으면 당연히 합격하는 거죠. 근데 18개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나는 합격선에서 좀 멀어진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2021년까지 말도 안 되게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틀렸어요.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 문제를 혼자 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답을 때려서 오히려 틀렸던 사람, 그러니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합격을 못하는 게 이쪽.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한 달, 1년에 뭐 200명, 300명 뭐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웠다가 그 다음에 2022년 작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슬쩍 나오는 거죠. 구석에 처박혔던 문제들이 슬쩍 나오거나, 그리고 그동안에 간과되었던, 이거는 정말 설마 다 알겠지? 이런 문제들의 그 허점을 찌른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재에 없는 내용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18대 2의 법칙은 아니지만 한 19대 1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푸시더라도 2019년, 2021년 기출문제를 풀면서 쉽다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전에 문제를 푸시면서 접근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그 이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프레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책이다 하면 정책이 어떤 거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칠판을 쭉쭉 쓸 거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옆에 막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돼.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배울 거구나 하시면 돼.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면 제가 책에 줄을 칠 겁니다. 줄을 치면서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 알기. 이때는 열심히 줄을 치시고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강을 하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그 3시간 동안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겁니다. 요거를 뒤에 보시면 이제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상기시킬 겁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2주에서 3번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 집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아주 기본 베이스에서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공부하기가 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일찍 들어오셔서 점심시간 조금 줄이고 일찍 들어오셔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푸시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갖고 같이 푸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A 다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좀 알게 쪽지 시험을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론이 끝날 겁니다. 자, 이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잘 가세요? 아니에요. 저는 애프터 서비스 꼭 합니다. 그래서 메일링 문제를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메일로 문제를 보내드릴 거예요. 한 번에 10문제. 그래서 30회입니다. 300문제를 풀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정답은 안 가르쳐드려요.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고 1번의 답은 뭐고 2번의 답은 뭐고 쭉 저한테 답을 보내주시면 돼. 그러면 제가 거기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라고 보내요. 그럼 여러분 다시 2번의 정답은 또 뭐고 3번의 정답은 뭐고 이걸 또 다시 보내주셔야 돼. 언제까지? 맞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내가 문제를 다 맞았어.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공부를 하면 30일 만에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강제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동량 공부를 하려면 실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파이널 테스트, 일명 괄호 넣기라고 하는데 요거 제일 좋은 거는 사진을 찍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쪽 파이널 테스트를 사진을 찍어서 버스 기다리면서 한번 핸드폰을 보는 거죠. 그 가로 안에 단어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단어를 생각을 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단어를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에 실력의 관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도중에 이제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찍으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또 똑같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실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책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 관련 내용을 되게 많이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법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법을 아예 그냥 내 용어로 쓰면은 아예 여러분들이 법을 볼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의 내용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법을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많이 하고 특히 법 쪽에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QR코드 여기 있죠. QR코드 찍으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수업 시간에 놓쳤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준비된 이론.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선천성 대사 이상 그 검사 항목. 이게 이렇게 딱 요 줄이 있었는데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페닐케톤증, 갑상선 기능자들 이런 거.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여기 있었네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이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 다 새로운 2023년 지방직이다, 뭐 서울시다 이런 식으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기출문제도 다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데 그 내용에 자, 몇 년도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고 어디에서 나왔다 이런 걸 좀 써놨거든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표시만 된 것만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공부하시고 표시가 안 된 것도 공부하시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걸 표시를 한 이후부터는 요것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이쪽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암기노트 아까 파이널 테스트요. 가로놓기 기억하시죠? 요 부분을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책에 곳곳에 있습니다. 단원별로. 그러니까 요걸 찍어서 요게 정답인데 정답 부분을 가리고 이 정답을 요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면은 나는 얼추 공부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처음부터 이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체크 포인트는 슬쩍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것만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걸 좀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풀이. 특히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는 이쪽 부분을 제가 접근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체크 포인트로 심화 내용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23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언제 공부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론에 합격을 했어. 그리고 면접을 기다릴 때 이거 공부하세요. 왜냐면 면접 볼 때 이런 내용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좀 숙독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다. 자, 질문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진동카페에 간호전공 스타디 이쪽 부분에다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답변이 좀 늦어져.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강의를 한다거나 또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책을 못 보는 경우, 왜냐면 책을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내 것만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 부분을 책이 없어서 책을 볼 확인할 시간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는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답을 좀 달아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우리 책이 제일 먼저 보시면 정책 얘기가 16쪽입니다. 보건정책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보건정책의 결정 과정이에요. 보건정책의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그 과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크게 한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정책의제 설정 과정. 정책의제 설정 과정.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도 외우셔야 돼. 정책의제 설정 과정. 그리고 나면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 외우기 쉬울 거예요. 정책이 결정됐어. 그리고 나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해요. 자,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평가가 끝났어. 그러면 종결되겠죠.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 중에서 요 2개 과정은 좀 신경 써주셔야 돼. 특히 정책의제 설정 과정 좀 단어가 낯선데 이건 도대체 뭔데요? 이거예요. 자, 국가 살림살이는 몇 년짜리일까요? 국가가 살림살이 몇 년 할까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요거 갖고 몇 년 동안 살림살이를 할까요? 1년.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1년 살림살이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1년 안에 해결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번 올 한 해에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문제를 뽑는 단계를 정책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해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 1순위를 뽑는 단계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자, 문제에는 종류가 4개 문제가 있어요. 일단 개인 문제. 자, 개인 문제는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설마 국가가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개인 문제가 좀 많아져. 그렇죠? 그럼 이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져. 그럼 이거를 사회 문제가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자살을 해. 그러면 그냥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살하나 보다. 근데 이게 유행을 타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연예인을 좋아했던 청소년이 다 따라서 죽었대. 그럼 우리가 뭐예요?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죠.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회 문제가 되고 나면 이게 조금 더 많아져. 그래서 이제 꼭 우리 국민들이 그래요. 이거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흥분하기 시작해. 그래서 국가 보고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중의제가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국가가 드디어 뽑아줬어요. 뽑아준 거를 우리는 정부의제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공중의제가 되고 정부의제가 된다.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자, 여기에 이슈화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슈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3, 4, 5 모이면 수다를 부리는 거죠. 요번에 또 누가 죽었다며? 요번에 또 누가 죽었다며? 수다를 부려요. 그죠? 이걸 이슈화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사회 문제가 되는 거고, 사회 문제가 공중 의제가 되려면 사회적인 이슈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사회적인 이슈화는 뭔데?
제일 좋은 건 이거를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아 그때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촛불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제가 되는 거고 공중의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촛불 시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갖고 정부가 채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채택된 문제를 이제 딱 집어서 그다음에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집행하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제가 요 두 번째 단계는 외워두시고 얘 문제 좀 기억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줄쳐볼게요. 자, 16쪽입니다. 자, 16쪽 보시면 정책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 이것도 좀 설명 들어가긴 해야 되겠다.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책은 뭐냐면요. 정치가가 말 그대로 계획을 하는 거야.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걸 정책이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정치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이런 거 하겠다라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짜면 그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보건소는 정책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에요. 결국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짜면 그걸 그대로 수행하는 게 보건소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행정 말단기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보건법에서 우리 보고 정책도 하래요. 그리고 니네가 계획 짜면 니네가 그거 계획한 대로 수행을 하래. 그러니까 우리 보고 계획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정책이 뜬금없이. 하여튼 우리는 정책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 자, 볼게요. 정책이란 옆으로 쭉 가시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결국 기획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정책이 뭐라는 거 감만 잡으시면 돼. 자, 그럼 맨 밑에 3번의 정책의 결정 과정. 정책 결정 과정은 크게 5개입니다. 1번 정책의 형성 과정. 제목 보이시지? 옆에 가시면 정책 결정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 집행, 평가, 종결. 크게 5단계입니다. 이 중에 정책의 형성 과정 볼게요. 보이시죠? 문제를 정부가 채택하는 과정이다.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가셔서 맨 처음에 개별적인 사건, 그죠? 개별적인 사건, 개인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사회 문제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 사회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이슈화 하나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이슈화. 자, 그리고 옆에 가시면 가로 안에 공중의제라고 보이실 겁니다. 공중의제. 그 사이에다 뭐를 또 집어넣어? 사회적 이슈화를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사회적 이슈화는 영화를 만든다던가 또는 공청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적 이슈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냄새가 나는 영화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정부 의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정책 결정입니다. 자, 정책 결정에는 정책 형성 단계, 정책 채택 단계. 정책 형성 단계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계획서를 만드는 거야. 그렇죠? 여러 가지 계획서를 만들고 이 중에서 좋은 계획서를 채택하는 거죠. 이게 정책 채택 단계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쪽은 아니고 국시에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책 형성 단계하고 정책 채택 단계는 합쳐서 뭐냐?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정책 결정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외워두세요. 국시 시험 문제 내시는 교수님들이 또 우리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정책 형성, 정책 채택 이 2개가 정책 결정 단계구나. 나머지는 제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의 특성,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감을 좀 잡으시면 돼. 일단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거는 건강을 둘러싼 의사결정이야.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쭉 가시면 다른 관심사보다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건강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2번입니다. 정책 과정에서 누가 더 역할이 커? 의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사의 입김이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째, 자, 시장 경제 원리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장 경제 원리가 뭐야? 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는 결국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경제 원리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것도 간단, 이런 게 시험 문제 절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한번 상식화할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동네가 아니라 맨 처음에 컴퓨터를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생산이야. 공급이라고 표현합시다. 공급이 처음 시작이 됐어. 물건이 귀하겠죠. 그럼 요거를 원하는 수요는 많을 거예요. 맞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 가격이 비싸질까 싸질까? 비싸지겠지. 왜냐면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자, 과학이 발달되면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그렇죠? 그럼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수요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 컴퓨터 샀거든. 또 살 필요 별로 없거든.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는 줄어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장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물건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별로 안 사게 되는구나. 다 많으니까. 자, 그런데 자, 보건의료 정책에 우리 동네에 의원이 하나 있어요. 의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거기만 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동네 의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아졌지. 근데 수요는 줄어들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수요는 늘어나요. 왜? 내가 이 병원도 갔다가 이번에 새로 의원이 생겼대. 여기도 한번 가요. 사람들이 신기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럼 약을 2주 못 먹어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머리가 좋아서 한 번 오잖아요. 또 오게끔 만들어요. 그래 자꾸 가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 경제 원리가 맞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입김이 더 세진 거야? 의사들의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의사를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유인 수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 보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들의 입김이 세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 원리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강조된대요. 효율성 아세요? 혹시 단어? 효율성?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건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힘드니까 지역사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효과성이라는 단어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는 한 번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저 효율성 아시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효과성부터 알려드릴게요. 효과성은 목표에 도달이 되면 효과가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목표에 도달했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네. 돈은 신경 안 써요. 이게 효과입니다. 근데 효율은 투입분의 산출이야. 결국 효율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출은 왕창이고 투입은 조금이어야 돼. 결국 돈은 조금 투자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왕창 얻으면 효율성이 높았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결국 효율성은 돈 얘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효과는 아니야.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 사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돈은 조금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왕창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무 돈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효율성을 따지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 공공보건, 공중보건 이런 것들은 효율성을 따지는 좀 곤란해요. 그럼 뭘 따지느냐? 형평성을 따져요. 효과성을 따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형평성을 따지는 게 맞아. 그 형평성은 또 뭔데? 형평성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줄 거야. 근데 필요하다면 똑같이 해줄게. 이게 형평성이에요. 결국 우리 보건, 그치? 특히 정책 같은 거, 특히 보건 정책은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형평성 쪽을 더 부르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국가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국가가 못 살아. 그러면 보건에 대해서 신경 쓸까 안 쓸까? 못 살아. 신경 안 써요. 근데 국가가 잘 살아? 보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국가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보건의료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정책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맞죠? 요거에 대해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뭐 경제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문화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여러 가지 다 신경을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자, 구조적으로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 조직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나중에 보시면 조직이 특히 보건과 관련된 조직이 엄청 많아요. 환경부, 교육부, 그 다음에 행안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산업, 고용노동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적으로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소득과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 맞죠? 잘 살게 되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보건의료 정책의 특성.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은 쓸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상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건정책 환경이 변화됐대요. 어떻게 변화됐는데?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는데? 예전에는 치료, 근데 지금은 예방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치료해줘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수요가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 기술 발달된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 아실 거예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아,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에 참여자가 있어요. 저는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 뒤에 가시면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 비공식적 참여자가 누구냐? 또는 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시면 돼. 일단 공식적인 참여자, 국회. 그렇지. 국회 이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행정수반과 비서실. 비서실도 공식적인 참여자구나. 그죠? 그 다음에 각급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공식적인 참여자. 그 다음에 사법부요. 사법부, 대통령. 당연하겠죠. 그렇죠?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이 비공식적이네요. 근데 정당에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건 아시죠? 여당은 집권당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준공식적인 참여자래. 결국 공식적인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그 사이에 낀 게 여당이구나. 하여튼 그렇거나 이렇거나 비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전문가 학자도 있고 언론기관도 있습니다. 언론기관도 비공식적인 거네요. 근데 언론기관은요. 거기 보시면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돼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언론기관, 각종 매체는 그냥 국가의 정책을 전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MC가, 그러니까 사회 보는 사람이 요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답니다. 라고 딱 끝내야 되는데, 한답니다. 세상에 기가 막혀서 감탄사 하나라도 날려보세요. 그럼 국민들은 뭐야, 왜 저래? 흥분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분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언론기관은. 그리고, 일반 국민도 비공식적인 참여자구나. 그렇죠? 구분만 하시면 돼, 구분만. 근데 구분이 얼추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그동안의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변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좀 외워야 될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렇게 시간적 투자는 하지 마세요. 간만 좀 잡으시면 돼. 일단 45년부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45년에서 60년은 굉장히 못 살 때예요. 그러니까 못 산다는 거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었겠지. 그래서 방역행정 또는 구호행정. 그래서 기붕이 쪼꼬리 탔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방역행정, 구호행정 이게 60년까지구나. 그 다음에 61년부터 75년은 이때는 또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기를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고만나라고 해서 인구 가족 계획을 했던 시기가 요 두 번째 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77년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만들어진 건 혹시 아시나요? 77년에 의료보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단계 77년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국민의료보험의 단계적 확대. 이게 3단계였구나.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외울 거 별거 없겠다. 첫 번째 단계는 방역행정이고 두 번째가 가족계획이고 3번에 건강보험이고 그 다음에 질적인 거. 별거 아닙니다. 흐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꾸만 법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저도 법을 좀 써봤거든요. 이 중에 이제 헌법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옆에 가시면 지역사회 간호사에 필요한 법 쭉 나오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목적이 자꾸 시험 문제 나오는데 거기 보세요. 2021년, 2022년 서울시 지방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목적을 쭉 쓰고 이건 무슨 법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목적을 보고 이게 무슨 법이냐를 짝짓기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실래나요? 일단 지역보건법 잠깐 보실래요? 지역보건 워낙 단골이니까 거기에 목적을 보시면 보건소 얘기가 나와요. 그럼 보건소 얘기 나오면 무조건 지역보건법 아니야? 이제 금방 감이 잡히죠. 보건소 하면은 무조건 지역보건법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역보건의료정책 이런 말도 나와요. 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지역보건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증진법 얘는 좀 알고 계셔야 돼. 국민건강증진법은요,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국가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고 국민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하는 일은 뭐냐면 건강에 대한 가치, 책임의식. 그러니까 건강은 되게 좋은 거야. 그 책임은 누구야? 국민이에요. 요 두 개를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는 뭐를 하냐면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할 거래요. 지식 보급. 그리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죠. 결국 국가가 하는 일은 지식도 보급해주고 환경도 조성해 주는 거야.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이에요. 결국 국가는 국민들이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하도록 자기 책임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국민건강증진법. 어떻게 해서인지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의료법 잠깐 보실래요? 의료법.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이거 나오면 답은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이건 좀 외우는 게 좋겠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 아, 이게 의료법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응급의료는 좀 쉬워요.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응급의료겠구나라고 느끼실 거고. 근데 밑에 것도 다 보면 아실 것 같긴 해요. 자, 뒤로 갑니다. 요것도 아실래나요? 그 모자보험법 보시면 이것도 알겠죠?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 모자보험법. 금방 아실 거예요. 이번에 농특법 볼게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이것도 얼추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도 알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을 내용을 보면 이 법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막 외우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외우라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정책의제 형성 과정 그 문제만 좀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감으로 좀 잡아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은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건강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개념에 왜 이 문제가 안 나오나 싶기도 하는데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에 대한 모형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것도 조금만 정리를 하고 줄쳐드릴게요. 자, 맨 처음이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면역학적 모형.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적 모형. 모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총체적 모형. 그 다음에 뭐 웰리스 모형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5개만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생의학적 모형은 그거예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건 뭔 소리냐면 마음이에요. 몸입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고 몸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거야.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 못해. 이거는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컨트롤하는 건 몸이 아픈 거야. 몸이 아프면 우리 인간이 치료해 줄게. 이 몸을 숙주라고 표현해요.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나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숙주 몸에 있는 병원체를 죽였어. 나는 건강해지는 거다. 결국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를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몸이 병나, 숙주가 병났어.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그럼 기계 고장났어? 그럼 의사들은 기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의사들은 우리 사람 몸을 기계로 생각하잖아요. 너 방광이 고장났어? 그럼 다른 사람 방광 뚝 삐져다가 그냥 갖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생의학적 모델. 그래서 이거를 신체 개념이라고 합니다. 신체 개념. 자, 그런데 솔직히 아니죠? 지금은 심신 이론론이죠? 뭔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심신 이론론입니다. 자, 그러면 생태학적 모형은 뭔데? 생태학적 모형은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병원체 그대로 내려옵니다.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이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그러면서 그림도 그려요. 자, 환경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병원체고 여기가 숙주야.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을 받으면 나는 건강한 거야. 근데 균형이 깨졌어. 그럼 나는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학적 모형은 뭐냐면 면역이에요. 면역. 내가 굉장히 더러운 환경에서 살아. 그렇죠? 그래도 내 면역이 높으면 병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이 주장한 건데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나는 건강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는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맛있는 거, 뭐 영양가 있는 것도 먹으면 내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럼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냥 면역에 관련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회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 숙주 그대로 내려와요. 병원체하고 환경을 묶어서 결국 병원체가 환경 안에 들어가서 환경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 행태가 들어가요. 자, 개인 행태는 다른 말로 생활 습관이요. 아,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다. 그런 거죠. 뭐 내가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금방 죽겠지. 근데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 살겠구나 라고 느끼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 요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총체적 모형입니다. 숙주 내려왔어요. 근데 이름을 살짝 바꿔요. 인체 생리로 내려옵니다. 인체 생리. 자,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행태가 생활 습관으로 내려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생활 습관. 또 하나 생겼는데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 생긴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야. 그래서 요 네 개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줄쳐볼게요. 자, 생의학적 모델 보이시죠? 기억번의 데카르트의 정신육체이원론, 제가 이걸 심신이원론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다라고 표현했고, 니은번 보세요.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하고 질병은 이 기계가 고장난 거고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 생태학적 모형 보세요. 숙주, 병원체, 환경의 3요소가 평행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근데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이 초래된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면역학적 모델입니다. 거기 보시면 니은번. 자, 건강을 위해서는 자, 옆으로 밑에 줄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면역학적 수준을 높여야 함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된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디귿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숙주의 저항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모델이야. 그러니까 저항력을 높인다는 거는 면역이 높아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병이 안 걸리게 된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회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자, 표로 들어가시면 숙주 들어갔고 환경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행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 모델입니다. 자, 총체적 모델은 자, 뒤로 가시면 있을 것 같아요. 뒤로 가시면 환경, 생활 습관,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생활 습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3쪽부터 볼게요. 23쪽에 WHO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 요거를 좀 할까 합니다. WHO는 건강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슬쩍 넘어가세요. 자,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의 완전한 역동적 상태야. 근데 요즘은 영적 안녕 없어졌습니다. 이게 98년도 얘기야. 98년도고 지금은 영적 안녕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안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에 자꾸 영적 안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시한 건데 영적인 안녕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그 밑에 영적 안녕 잠깐 보실래요?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돼.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해야 돼. 발견하신 분 있을까요? 그리고 절대자와의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 이때 절대자는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야. 그렇죠? 결국 종교가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야. 종교가 있어? 영적으로 안녕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는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현재 뭐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하지 못하면 불건강한 거지. 결국 건강, 불건강 뭐예요? 이분법적 사고지.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는 결국 연속성 개념이에요. 불연속성 개념이에요. 불연속성 개념이에요. 예, 불연속성 개념이에요. 그리고 동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이에요. 이러면 건강, 이러면 불건강 딱 끊었어요. 그래서 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WHO의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너무 이분법적 사고 아니야? 너무 불연속성 아니야? 너무 정적인 개념 아니야? 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던이라는 사람, 던. 자, 던은 연속성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성 개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최고로 건강한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야. 그래서 하루 중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좀 있으면 다치면 이것도 불건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던은 연속성 개념을 제시합니다. 다른 말로 동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면서 던은 또 여기다가 한술 더 떴어요. 여기 X축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Y축도 왔다 갔다 해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Y축에 여기는 건강한 환경이야. 건강한 환경. 여기는 불건강한 환경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1, 2, 3, 4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좋은 거예요? 1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건강도 하고 환경도 건강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최상의 웰리스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건 뭐예요? 2번은 나는 건강한데 환경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렇죠? 이거는 우연한 웰리스야. 우연한 웰리스. 그럼 3번은 뭐예요? 나는 불건강한데 환경은 좋은 거야.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환경 보호. 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 주변의 환경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가장 안 좋은 게 4번이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환경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는 이렇게 건강도 왔다 갔다 하지만 환경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요 1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혹시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만 생각해. 우리 매연도 많고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도 들어가. 혹시 우리나라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 않아요? 검진도 막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라고 그러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경이 좀 좋은 편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환경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또 붐이 맨발로 걷는 게 또 붐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맨발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건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이쪽으로 가고 있어. 건강한 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던이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우리 웰리스 모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확률이 좀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웰리스 모형 볼게요. 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소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중간에 있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밑에 있는 표로 볼게요. 그림으로 볼게요.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상의 웰리스, 왼쪽으로 갈수록 사망. 위로 올라가시면 건강지향적인 환경,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건강 환경. 제일 좋은 거는 상위 수준의 웰리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을 거는 바로 위에 미음번 있어요. 미음번. 이거 하나 읽어볼게요.
이 모형에서는 전통적 의료 외에 개인의 건강에 대한 신념 혹은 가치에 근거해서 대체요법이 추구되기도 한다는 거야. 결국 더는 대체요법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암에 걸린 분들이 나 항암요법 맞기 싫어. 자연으로 갈 거야. 자연으로 가서 건강해지는 거 텔레비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예. 이렇게 해서 환경이 좋으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체요법을 주장하기도 하는 게 던이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여기를 하냐면요. 다시 21쪽으로 가세요. 21쪽으로 가시면 5번의 총체적 모델의 니은번을 보세요. 니은번을 보시면 자, 보세요.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럼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한 건 누군데? WHO. 근데 이 총체적 모델은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건강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대요. 그럼 누구의 의견을 따랐다는 거예요? 던의 의견을 따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점점 던의 건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